설명을 해봤고,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당시 중요했던 것이 토지도입니다. 지금도 문제잖아요. 지금도 이 토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려운데 당시 이제 정혜교 선생님이 어떻게 그 지주 전호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주들이 대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냥 대토지 소유를 이걸 없앨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거기 제가 프린트 드린 거에 두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 이 책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보세요. 이 우리나라의 정전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우물정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정자잖아요. 우물정자인데 이렇게 막으면, 이걸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막으면 정사각형으로 됐다고 치고 보면 9등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9등분이 되죠. 등분이 되는데 이 우물정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각각 자기 토지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먹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공동 경작을 해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9분의 1세가 되는 거죠. 9분의 1세. 근데 정 선생님은요, 원래 9분의 1이 이게 9분의 1세를 내는 것이 이게 정전제 정신입니다. 근데 정 선생님은 이것을 우리 맥족의 예맥족은, 우리가 예맥족이라는 말씀은 우리 맥족의 전통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9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분의 1이 그만큼 더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정 선생님은 이 10분의 1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9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정전제, 이걸 이 정신을 살려보자는 거죠. 정신을 살려보자는 것인데 9분의 1보다는 10분의 1이 우리 맥족의 전통이다. 맥족 10분의 1. 그래야 10분의 1이 안 되면은 국민들이 잘 안정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어땠습니까? 지주 전호제에서 보면은 2분의 1을 바치잖아요. 50대 50으로 하면 토지를 50%를 바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지주들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전세, 하여튼 전정, 분정, 환곡 이런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세금을 바치고 나면 이것도 소장농이 되다 보니까 80%를 내는 거예요. 그럼 80%를 뜯어가니 국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게 당시의 상황인데, 이런 토지제도를 어떻게 이 정전제의 정신을 살려서 그러냐면 농민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젊었을 때는 조 선생님이 뭘 주장했냐면 여전을 주장했습니다. 여전. 이 불황여자죠. 그러니까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을에 공동 농장이 있는데 이 공동 농장에서 함께 일하자 이거. 약 20이나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한 마을이 불황여자, 한 불황인데 그 불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그러니까 집단 농장지죠.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세금을 바치고, 그다음에 사주로 가는 이런 집단 농장제를 만들자. 이것이 여전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북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건 진짜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아니에요. 당시 지주전호제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도 북한처럼 저게 변질돼가지고 어렵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제를 주장하다 보니까 지주들이 그냥 막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들고 하니까
왜냐면 정 선생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걸 주장한 거예요. 정전제의 정신은 정전제. 이 정전제는 이게 어디 겁니까? 주나라 시대의 제도니까. 주나라 시대의 제도. 그러니까 주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제도니까. 이상적인 제도를 하겠다는데 반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시에 지주들이 반기를 둘 수가 없으니까 정전제의 정신을 살려보자. 그러면서 이 정전제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전제를 주장하다가 이거는 뭐 전혀 안 먹히고 지주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후에 유배 가서 곰곰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못 살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정의 선생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정전제의 정신을 살리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전제의 정신을 살리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김용석 교수 같은 분은 이 정전제라는 게 이것은 세금을 거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바둑판 자르는 듯이 전 국토를 자르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뭐냐. 이 정신을 살려서 9분의 1세를 9분의 1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정혜 선생님은 9분의 1도 많다. 9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아니고 10분의 1이 맞다. 우리 예맥 쪽의 전통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세금을 바치게 하고 10분의 9를 농민들이 가져가게 한다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말이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부분인데 지주들이 세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처음에 모르게 어떤 단서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들이 잘 모르는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처음에 9분의 1만 공전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을 예를 들어서 100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결이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9분의 1만 팔아라 이거.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황무지 이런 거 잘 안 되는 나쁜 토지 이런 걸 얼싸구나 좋다고 그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뭐 수확도 없고 되게 그 당시에는 문전옥답이 중요한 건데 별로 뭐 수확도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얼싸구나 그러고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맞아. 결국은 10분의 1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주들로부터 10개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를 팔아라.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토지를 얼싸구나 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1만 사들여가지고 전 국토에 그러니까 10분의 1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각 아문에 있는 그리고 이 정부 기관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10분의 1을 사자. 그러면 10분의 1을 뭘로 만드냐면 공전을 만들어 요걸 여전으로 만들어. 지금 여기들 이걸 여전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전제를 주장하다가 공전제로 이게 정전제를 이렇게 바꾼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혜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게 그리고 뭐 별로 좋지도 않은 토지 10분의 1 내라고 그러는데 뭐 얼싸구나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가격도 좋게 쳐주면 토지 많은 사람이 10분의 1 파는 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여전으로 만든다 이거. 그럼 여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10분의 1만 세금을 거기 여전히 와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 황무지 안 좋은 땅이지만 열심히 개간을 해가지고 10분의 1만 세금을 바치면 10분의 1은 자기가 다 먹으니까 자기 가져가니까 이거 뭐 좋다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전에서 일하는 사전을 지들이 당시 지주가 경작합니까? 그러니까 지주는 경작하지 않는 거니까 소작농들이 어차피 경작을 하는데 소작농이 경작하려면 10분의 5를 바쳐야 되는데 공전에 가서 이 일을 하면은 10분의 1만 바치면 되니까 너도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공전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이 사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전도 공전에서 노동을 잘 못하거나 별로 잘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여정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정으로 몰리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전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공정으로 여기서 자꾸만 노동력이 이쪽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소작쟁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소작쟁의. 그러니까 왜 공정은 10분의 1만 맞추는데 왜 우리는 10분의 5 받아가냐? 우리도 그 세율을 맞춰달라. 이렇게 쟁의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점점 사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냐? 주체하지 못하고 이거를 싼 값에 정부에 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싸게 사들이면 팔고 가지 않아서 국토가 토지가 골고루 분배되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저희 쌤의 중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느냐? 애매모호하게 해야 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몰고 가야만 이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광조가 정정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너희들 족장을 잡아올 거야. 이렇게 하고 탁 선전포고를 하고 가면 그들이 방비를 잘하는데 가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서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정치지. 이게 어떻게 근데 조광조는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군자가 함부로 이렇게 속임수를 쓰느냐. 이게 이제 성리학자들의 생각인데 정혜윤 선생님은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인의 은밀한 권도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혜윤 선생님의 이 토지에 대한 핵심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죠. 이게 만든 거예요. 어떤 편선을 말해요. 어떤 그 시초를 어떤 변화의 시작점을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의무적으로 좀 하려고 하더라도 책도 마찬가지죠. 이걸 처음부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한번 의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하지만 그 내용이 재미가 없고 이게 하면 안 읽게 되죠. 행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이거를 잘 시작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여러분들 NBA 농구 있잖아요. NBA 마이클 조던 때문에 많이 이제 아주 알려졌지만 이 농구가 아주 재미없는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을 딱 한번 가지면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니까 와가지고 파울을 해야만이 공을 그나마 반칙을 줘가지고 공을 뺏을 수 있으니까 이 6탄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관중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자 이 농구 관계자들이 미국의 NBA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관중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생각하는 것이 45초 룰이 아니라 24초 룰이야. 24초 룰. 이게 뭐냐면 24초 안에 공을 링 안에 다른 상대방의 링에 던지지 않으면 파울이 되는 거예요. 공을 뺏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24초 안에 재미있게 아주 묘기를 부려가지고 이걸 어떤 세트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걸 공을 넣을 것인가. 이거를 짜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이게 이 룰을 24초 룰 그 하나가 시작점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관중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NBA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단순한 어떤 출발점,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거기 역시 동기가 되는 것은 흥미죠.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제가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1895년에 을미사년이라고 있잖아요.
그 을미사변이라는 게 뭐냐면 단발령을 내린 거거든요. 일제가. 그러니까 일제가 민비를 시해하고 훗날 명성황후로 추천됐지만 그래서 민비를 시해하고 제4차 김웅집 내각에서 한 개혁이 뭐냐면 단발령입니다. 상투 자르는 거예요. 이 상투를 왜 잘랐을까? 그러면 다들 우리 역사 교육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그러니까 신체의 모발 하나, 피부 하나 이거 전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거 유학자적인 사고 방식, 이런 딸깍발이 선비정신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더군다나 또 거기서 조금 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으로 상징되는 상투를 잘랐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역사를 잘못 배운 역사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역사 교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 상투 자르는 거하고는 일제의 경제 침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식민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식민지는 원료 공급 그리고 상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해가 싸게 아니면 수탈해가 뺏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산업혁명을 당시에 완료한 상태니까 일본의 근대적인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 그럼 대량 생산을 한 걸 가지고 갖다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조선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안 팔려. 그 원인을 가만히 일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상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투를 들고 있으면 자연히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 그 안에 바지 저고리 입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근대적인 물품이 필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상투를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 정말로 하이칼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이칼라 옛날에 하이칼라를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외국에서 이발기계 내려와야죠. 그럼 머리가 이렇게 신사머리를 했는데 이거 바지 저고리 입고 다닙니까? 그럼 뭐 입어야 돼요? 양복 입어야 돼요. 그럼 양복 입은 사람이 안에 와이셔츠 입어야 되지, 안에 면직물 입어야 되지, 허리띠 필요하지, 구두 이거 필요하지, 다 바뀌는 양말 필요하지.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수세식 변소에 살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입식복에 살게 되며 결국은 버터를 바른 빵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투를 자름으로 해서 의식주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일본이 상품을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품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쓰면은 술수죠. 그렇지만 좋은데 의미 좋은데 쓰면은 이게 바로 성인의 은미한 권도가 되는 거예요. 성인의 은미한 권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쁜 데 쓰면 안 되죠. 나쁜 데 쓰면 뭐죠? 나쁜 데 쓰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술수지만 좋은 목적에 쓰면은 이것이 변화의 시작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먼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 뭐 여기 남양주시도 보면은 뭐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명품 도시의 시발점이 뭐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나?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분리수거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적어도 20종으로만 30종까지도 뭐 그렇지만 20가지 종류로만 분리해서 이걸 수거하는 걸 시작하면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하다 보면 서로 협동심도 생기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도시가 좋은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화여고에 같이 있던 심재편 선생님이 와 계신데 김 선생님이 지금 부천에서 마을 만들기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거든요. 따지면 민주주의 꽃이에요. 그런데 이거 마을을 하나 성공한 마을을 만드는 것도 이게 주변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모델을 만드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냥 보세요. 우리가 사람으로 구성되어 이 사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사람을 이 사회를 가장 밝게 만들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려면 결국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사람을 잘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사실은 성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교까지는 사람들이 다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뭐냐면 임신하면은 아스피린도 하나 안 먹잖아요. 거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한다. 막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 그거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하면은 100일 동안은 왜 100일이 이게 변화가 오는 거니까 잘 신체에도 100일 동안은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고 또 정말 저희 부부에게 좋은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5%가 장애아들이 나와. 그 5천만에 5%면 250만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행복합니까? 부모가 행복합니다.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애 같은 놈도 나타나게 되고 발음이 신통치 않아 나온다. 이영학이 같은 놈도 이영학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워. 사실 이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자식을 만드는 여기서부터 성교육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피만 게 성교육인 줄 알아. 너무 이게 우리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시작점 우리 농구를 가장 재미있게 했던 그 시작점이 24초 이렇게 한 도시를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시발점이 사실 쓰레기 분류나 이런 걸 하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 좋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도 말이에요. 자식도 공부를 가르칠 때 우리가 맨날 자식하고 해서 관계에서 그걸 제가 다 써놨어요. 책에다가. 그렇지만 보면 괜히 우리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자식들하고 괜히 말로 해가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게 뭐냐면 이게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해라 우리가 입에다 말을 달고 살지만 그놈이 공부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물론 제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썼어요. 제 나름대로 소신을 썼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좀 똑똑한 아이로 기르고 싶다면 언어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능력 아니에요. 그럼 언어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언어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우선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가 있어요. 근데 제일 밑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도 똑같지만 태어나서 그냥 바로 말했어요.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말로 터져 나오는 거죠. 말이 터져 나와. 그러니까 제일 기초적인 것은 듣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이게 글로 부모가 얘기하던 것을 해주던 것이 이게 글로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읽기예요. 읽다 보면 어느 날 이 쓰고 싶은 생각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에서 가장 우리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기르고 싶다면 언어 능력이 좋은 아이로 기르고 싶다면 잘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얘기들 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아무리 부부가 바빠도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려주다 보면은 애가
이 듣기에서 이게 뭐냐면 언어에 대한 능력이 생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엄마 아빠가 들려주던 얘기가 글로 쓰여져 있구나를 애가 아는 순간 격려만 해주면 이놈은 재미있게 읽어. 읽다 보면 또 감흥이 일어나면 쓰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잘 들려주는 것이 바로 언어 능력을 가리키는 시발점인데 이거는 안 해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도 안 해주고 잘못 컸는데 이미 잘못 커서 큰 놈을 데리고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럼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 어떤 단서가 되는 출발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아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되면 자기 타고난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앞에 한 선생님 같은 거는 문화재 일을 하고 계신데 훌륭한 또 지금 일을 하신다. 그런데 뭐 진짜 어떤 일을 하든 다 비슷비슷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면은 그게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이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좀 약간의 차별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차등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 놈은 뭐 수천 배, 수만 배의 보수를 받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게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지구의 역사상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 실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제도가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행복지수 1, 2, 3, 2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스칸디나반도에 있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이쪽입니다. 그럼 이쪽의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개헌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냐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우리가 개인 살아가는 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성인의 은밀한 권도 이걸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로 이걸 생각해보는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